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영상 클래스룸인지 유튜브인지 어느 것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첫 번째, 삼국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청동기 시대 때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등장했었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철기 시대를 거치며 농업 생산량과 전복 전쟁이 더욱더 빈번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생했고 그 국가들의 세력 재편들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초창기 국가는 어, 부족과 부족 간의 연합 속에 만들어진 연맹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부족장들의 대표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권력은 지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권 강화를 통해서 전복 전쟁을 하는 등 상당히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춘 국가를 얘기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에 출현하고 사라졌었을 때 이 중에 고대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크게 세 나라입니다. 압록강 유역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고구려, 마한의 소국인 백제국에서 시작한 백제,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한 신라. 물론 이 고대 국가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삼국이냐 사국이냐로 이제 의견이 갈리긴 하나 변환의 구야국으로 시작했던 가연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 삼국이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국의 공통적인 특성은 모두가 왕권 강화에 성복했고 나름대로 전복 전쟁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며 국가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여 신앙을 통일시키면서 이걸로 왕권 강화로 이용했고 율령을 반포하며 나름대로의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중앙 집권화에 성공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구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추모가 건국했다. 우리가 이제 주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구려 당시에는 추모라고 훨씬 많은 이름 불렸어요. 선생님이 이거 직접 가서 찍은 건데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지에 가면 매우 척박합니다. 자, 옛날에 주몽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에서 태어났다. 부역의 이주민들이 내려와서 압록강 위에서 건국했어요. 산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찍이 정복 활동했었고 중국과 인접했으니 빠르게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구려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은 특별하다는 거지. 왜? 우리 시조인 추모왕은 즉 주몽은 하늘신 아들이고 하늘신과 물의 신의 외손자다라고 했으니까 어이구야 엄청난 자부심이죠. 다음 한편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고구려 건국 연도, 백제 건국 연도 이후 보게 되는 신라의 건국 연도는 모두 삼국사기 기준이지 그 건국 연도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건국 이야기를 보면 온조왕의 아버지는 추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백제를 건국한 세력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이주민들이 한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만든 국가다. 만의 백제국이 시작했는데 시작 자체가 입지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부동산을 잘했나봐요. 한강 유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한편 고구려계 이주민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울 석촌동에 있는 이 고분을 보면 고구려 고분의 양식을 닮아 있어요. 그래 따라서 문화적으로 유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와 울산을 묶고 있는 사료국, 바로 감이 옵니다. 그렇죠, 신라입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어요. 신라는 시조의 성은 박씨다. 그럼 이후 계속 박씨왕이 나와야 되는데 탈의 이사금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은 석씨래.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미추가 왕이 되었는데 김씨래요. 이거 뭐야?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씨가 권력에 따라서 왕위를 계승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발전이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초기 삼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정치 체제를 우리는 부체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각 부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그 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부의 지배자가 왕이 되어서 주요 국사를 처리합니다. 이건 뭐 외교라든가 국방 같은 것들은 왕들이 처리를 하겠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각 부 대표들과 함께 왕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그러니까 왕도 왕이랄지라도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회의 제도를 보여주는 게 고구려의 제가회의, 뭐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치 체제의 정비, 그러니까 이 왕들은 어떻게 하면 귀족들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로서 군림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뭐 동등한 입장에 있던 이 부족장들을 자기 왕 아래에 일률적으로 권력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 이걸 이제 서열화, 관등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삼국의 항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컨트리벌 어떻게 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GPT랑 같이 씨름을 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먼저 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 태조왕 때 고대 국가 기틀을 마련하면서 정복 활동들을 펼쳐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옥조를 복속시켰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천한 때 오면은 각 부별로 독자성이 강한 부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모두 바꾸면서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는데, 자,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고구려의 국력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피지배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거죠. 그들 하나하나가 평상시에는 노동력, 비상시에는 국방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이왕 때 간등제를 정비하고 마한의 강국이었던 목직을 병합하면서 명실상부한 마한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모두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세기 300년대죠. 399년까지. 4세기 때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백제. 이제 근초고왕 때 백제 최전성기입니다. 마한을 완전히 복수시켰으며 이제 국경을 맞대기 시작했던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요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볼까 한데, 원래 이제 여기 고구려, 백제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고구려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전복 전쟁을 펼쳐 나가는데, 그 중에 미천왕이 있었어요. 고구려에. 이제 미천왕 때 313년 낭랑을 완전히 멸망시킨 편이다. 이 낭랑이 있었냐? 평양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 그럼 이제 백제와 어, 눈을 맞출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고구려의 남하는 백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위협을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이 고국 원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 이 고구려의 발전 과정의 후폭풍으로서 중국한테도 두드러 맞고 백제한테도 두드러 맞습니다.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돼요. 그 침유왕 때는 중국의 왕조였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한편 고국 원왕이 죽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기에 또 고구려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소수리망이 등장합니다. 이 고국 원왕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원수를 바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에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때에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왕조였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인합니다. 자, 불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주제 탐구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신앙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왕은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이 돼요. 그 태학을 만들어 가지고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키 가지고 인재로 양성하려고 했었고요. 율령을 반포하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4세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백제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가고, 특히 백제는 이때부터 외와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부터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외와 절친 오브 절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보여준 게 칠지도인데, 뭐 어느 왕 때 만들었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자, 그건 우리가 좀 차치하고, 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백제와 외와 매우 끈적끈적하고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소수림왕이 만들어 놓았던 기반 속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소수림왕의 조카인 강개토 왕이 고구려 19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백제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했었습니다. 자, 한편 신라 내무랑이 신라를 공격한 외와 가야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자 고구려에다가 SOS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보병 기병 5만 군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게 한반도 남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먼저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가 힘을 잃게 돼요. 그 다음에 신라는 도움받았기 때문에 고구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만주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활짝 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연호를 사용하는데 영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고구려인들이 독자적이고 자기들만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개토 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말 그대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그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그냥 쳐 죽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들의 반대가 엄청난데 이걸 누르고 갔다. 야, 장수왕 때 이 고구려 왕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강개토 왕이 만주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외부적인 영향으로는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장수왕 때 들어오면 북쪽에는 북이라고 불리우는 북조, 남쪽에는 송이라고 하는 남조, 그래서 남북조로 딱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장수왕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려면은 후방의 위협이 제거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장수왕은 활발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자, 여러분, 이 장수왕은 여러분들 표현을 치면 먼치킨급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남북조와도 밀당을 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었었고, 심지어 외에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친선 관계를 맺고자 해요. 근데 이 다면 외교가, 남진정책과 다면 외교는 결과적으로 나제 동맹 결성으로 연결됩니다. 신라와 백제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백제는 안 그래도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과 힘을 합친 사람이 필요했고, 거기다가 장수왕이 외에다가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던 외와 친하려고 하는 고구려의 모습, 신라가 불만, 그리고 외의 절친 누굽니까? 백제도 불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제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수왕의 백제 공격이 475년 시작됩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수도였던 한성을 장악하고 당시 백제왕 계로왕의 목을 뺍니다. 자, 이것은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수도를 잃었단 말이에요.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한성에서 오늘날 공주인 웅진으로 옮기게 돼요. 야, 그러면은 백제의 왕권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약하지. 이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니까. 5세기 신라로 가볼게요. 5세기 왕은 내무왕인데, 박석김이 그 당시 힘에 의해 가지고 왕위가 바뀌던 거를 김씨가 세습하는 것을 확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돼요. 신라의 왕을 부르는 칭호들은 시기별로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왕호는 22대 지증왕 때 가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거는 강개토 왕의 신라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제 호명 그릇이라는 게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한 고분 호우총에서 발견이 돼요. 자, 고구려의 영토 확장 보면 뭐 엄청나죠. 이렇게 확장되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니까 고구려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이렇다는 거야. 모두를 묘지해 보면 해와 달의 아들이다.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간섭을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아까 좀 전에 봤었던 호명 그릇. 자, 6세기로 넘어가면 삼국간 항쟁이 더욱더 격화가 됩니다. 자, 위기,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왕권이 상당히 미약해져 있던 백제는 무령왕 때 들어오면 국력이 회복됩니다. 이때 무령왕이 중국에 보낸 사진을 보면 이제는 고구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데 이때 중국의 왕조는 바로 남조 국가입니다. 남조. 특히 이제 양나라.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무령왕릉. 이게 이제 벽돌로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이거는 한반도에 없는 양식이거든. 중국 양식이거든. 이걸 통해서 백제가 활발하게 문화를 주고받았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 야, 이름부터가 거룩합니다. 맞아요. 그 성스러운 성자 맞아요. 세인트왕. 백제인들이 당시 성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이 그만큼 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강 유역을 신라와 함께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제 남부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부위의 정통적인 계승자다라고 하면서 고구려보다 우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으나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되고 성왕은 죽게 돼요. 그래서 6세기 신라로 넘어오면 진흥왕 때 들어오면 신라라는 이름과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우상국 오늘날의 울릉도를 복속시킵니다. 그 지정왕의 아들인 버풍왕. 버풍왕도 이제 소수림왕과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율령을 반포하고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공인했으며 연호를 사용했고 김해 지역 금강가야를 병합시키는 등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거의 정비하다시피 해요. 버풍왕의 뒤를 이은 왕이 버풍왕의 외손자이자 조카인 진흥왕입니다. 방금 내 말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신라의 최전성기예요. 한강을 장악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백제와의 동맹이 결렬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강 유역이 신라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던 대가야를 정복시키면서 영토를 상당히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요. 그 청소년 단체인 화랑도를 통해 갖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신라의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것은 자 다음과 같아요. 울진 봉평비에 보면 탁부 모즉지 매금왕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울주 천전리 서서에 보면 무즉지 태왕 성버풍 대왕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풍왕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6세기에 한반도 남부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나제 관계가 결렬됐다는 건데 이걸 한번 볼까요? 먼저 백제의 수도가 옮겨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나제 연합군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데 신라는 한강 상류, 백제가 실질적인 알맹이인 한강 하류를 장악합니다. 진흥왕은 국가의 발전이냐 도덕적인 관계냐 그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강 하류 지역을 급습하게 되고 결국 이에 대한 보복전으로 백제가 충북 옥천에 위치한 관산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관산성. 근데 이때 이제 백제가 거의 대패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내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아쉽네요. 관산성을 공격하고 성왕이 여기서 참살당합니다. 목이 베어주고 그때 이제 신라는 성왕의 몸만 줘요. 그 목은 어떻게 하느냐? 구운 걸 계단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백제는 한 놈은 패겠다. 누구만 패겠다?
신라만 패겠다는 겁니다. 신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요 지도 좀 잘 기억하시고, 특히 요거 북한산비, 북한산비를 꼭 기억하세요. 왜냐? 한강 유역을 장악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흥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비석을 많이 세웠는데, 이걸 우리가 순수비라 불러. 순수비. 신라의 최전성기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강유역을 왜 그렇게 장악하려느냐? 농경이 발달해 있어. 그리고 편리한 해상 교통 덕분에 중국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삼국의 통치제도 정리. 무리 없죠? 끝. 마지막 가야. 삼국 유사에 보면 수로왕이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자체가 꼭 6개는 아니겠죠. 6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러 나라들이 연맹해서 만든 나라다. 그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는데, 초창기는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가 가연맹을 이끌었으나 강개토 왕의 남하로 가연맹이, 그러니까 여기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가 세력권을 잃게 되고, 이 중심지가 후기 고령 지역의 대가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금강가야는 신라 버풍왕에게 병합이 되었고,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정복되었다. 그럼 가야의 역사는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수로 왕의 후손이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김구애가 신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김구애의 아들이 누구냐? 진흥왕 때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투톱 중에 한 명이 김무력. 자, 김무력이 나중에 김무력이 성왕을 죽이는데도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 활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무력의 아들이 누구냐? 김서현. 김서현의 아들이 누구냐?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이 되는 거죠. 그 역사는 끝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 엔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엔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이 엔드가 아닌, 오늘의 하루가 엔드가 아닌 엔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